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사연을 듣다 보니 가끔 파혼하신 분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파혼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사연은 더 귀 기울여 듣곤 했는데요.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한번 신청해 봤어요. 같은 인간이라는 게 싫어지는 남친과 있었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제 남친은 사귈 때는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희가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거든요. 왜 어른들이 사람을 만나면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만날 때는 아무래도 겉모습과 저한테 해주는 것만 봐서는 사람 속까지 절대 알 수 없는 게 맞더군요. 저는 엄마가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저와 남동생 그리고 아빠 이렇게 셋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트럭이 부모님이 타신 고속버스를 들이받아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그 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다리에 평생 장애가 남게 되신 거고요.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홀로 살아남으셨다고 죄책감을 갖고 한동안 힘들어하셨지만 저희 남매를 위해 다시 힘을 내어 재활훈련을 하셨어요. 재활을 마쳤지만 아빠는 늘 지팡이를 쓰셔야 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휠체어도 사용하셔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원래 하고 계시던 유통 쪽 사업에 더 힘을 쏟아 부으셨죠. 저와 동생이 아빠마저 과로로 쓰러지시는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였어요.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 병원에서도 무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매일 늦게까지 일만 하고 그래? 좀 쉬라고. 아빠 쉬는 날은 확실히 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전혀 없어. 아빠는 이 일이 좋아. 그리고 너희 앞날을 위해서라도 내 사업 더 잘 키워놓을 거야. 그러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 많이 해야지. 아빠는 몸이 불편해지시니 혹여라도 저희한테 그게 문제가 될까봐 걱정을 하셨던 거였어요. 아빠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 첫인상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집이라도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대학에 가서 아빠가 친구분하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제야 아빠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었네요. 아빠는 저희 앞에서는 꿋꿋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혼자 계실 때에는 엄마도 많이 그리워하셨고 다리가 불편해진 것에 대해서도 힘들어하셨어요. 멍하니 하늘 보며 엄마 이름을 부르거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며 혼잣말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그런 아빠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각자 자기 할 일을 더 열심히 했고요. 저는 앞서 말한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유를 알게 된 후 수능시험을 다시 봐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빠가 제가 들어가기를 바랐던 대학이었거든요. 비록 재수를 하게 됐지만 제 합격 소식을 들은 아빠가 언제 다시 공부를 했냐며 놀라면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을 넘어 보람까지 느껴졌어요. 그 후 저도 저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아빠와 동생을 위해서도 정말 잘 돼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동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동생은 명문대를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들어갔거든요. 아빠는 유통사업을 계속하시면서 화장품 사업까지 뛰어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동해 시작하신 게 아니고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오면서 인력과 자금을 모았던 거라 사업은 처음 하는 일 같지 않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아빠 명의의 건물도 소유하셨고요. 저와 동생은 엄마를 잃고 몸도 불편한 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집안을 일구신 아빠를 정말 존경했어요. 대학을 나와 직장에 들어와 보니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지 더 절실히 느끼게 됐고요. 사회생활이라는 거, 일보다도 특히 인간관계가 어찌나 힘든지 그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앞장서 일하는 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세상 깨달았거든요.
아빠는 저와 동생이 각자 위치에서 제 할 일을 잘 해나가는 걸 보며 마음이 놓이신 것 같았어요. 미경이 성훈이 둘 다 아빠 도움 안 받고 직장 잡아 일 잘하고 있는 거 보니 흐뭇하다. 그래도 언젠가 아빠 회사 들어와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아빠는 첫째, 둘째도 안 따지고 아들, 딸도 안 따져. 무조건 일 더 잘하는 게 먼저야. 알지? 그건 나도 성훈이도 잘 알고 있지. 근데 난 동생하고 아빠 회사 갖고 싸우기 싫기도 하고 꼭 아빠 회사에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게 되면 그때 말할게. 나도 누나랑 같은 생각이야. 아빠가 납득할 수 있게만 해줘. 니들이 서로 신경전 안 버리고 그런 마음이라니 아빠도 기쁘다. 그런데 미경아, 너 결혼은 안 하냐? 아빠는 갑자기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말을 해. 웬 결혼? 나 일하는 게 더 좋아. 그래도 너 회사 들어간 지도 좀 됐고 이제 남자 만나야지. 대학 때도 연애 한 번 하는 눈치가 없었잖아. 사람도 사귀어 봐야 누가 내 짝인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 눈여겨보고 그래. 아빠, 진짜 나 지금은 연애 생각도 결혼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연애해야지,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이미 늦어. 나랑 잘 맞는 짝 찾는 것도 일하고 비슷해. 자꾸 눈여겨보고 만나봐야 나랑 누가 잘 맞는지도 아는 거라고. 아빠는 내심 제가 결혼해서 빨리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저런 말이 오가고 며칠 뒤 동생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전에 아빠가 고모하고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우리가 엄마 없이 사춘기 보낸 게 마음 아프신가 봐. 우리만의 단란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셨어. 나야 아직 대학 졸업도 해야 하고 여유가 있는데 누나를 보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시나 봐. 너무 싫다고만 하지 말고 누구 만나는 척이라도 해봐. 우리가 아무도 안 사귄다고 하면 아빠는 그게 아빠 다리가 그래서 그러나 하고 걱정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아빠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저야 물론 아빠가 불편하신 것 때문은 전혀 아니었고 정말 제가 남자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누군가 만나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은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했고 아니면 너무 가벼운 사람도 있었고 취미나 성격이 안 맞아서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1년 반 정도 더 시간이 지나갔을 때 아빠는 다시 다리에 통증을 느껴 얼마간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보다는 아빠가 나이도 있는데다가 그동안 무리한 게 몸에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쉬기를 권했어요. 아빠는 고심 끝에 일단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고 대표 직함을 유지하신 채 실무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셨어요. 그럴 즈음에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선배가 하고 있는 한식당에 매니저를 하기로 했어요. 제 말을 듣고 아빠도 동생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당연히 제가 화장품 쪽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동생도 제가 지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 아빠 회사에 들어가겠거니 했거든요. 아니 한식당이라니. 아빠는 미경이 네가 당연히 화장품 쪽 일을 할 거라 믿었는데 원래 요식업의 뜻이 있었던 거야. 그럼 아빠가 식당을 차려줄게. 왜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해? 몇 년 전부터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이 많은 한식당 쪽에 자꾸 관심이 가더라고. 근데 내가 경영 공부만 했지 그쪽으로는 아는 게 없잖아. 무턱대고 아빠 돈으로 식당 차려놓고 팔이 날리다가 망하면 안 되지. 나는 음식보다는 경영에 더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손님 회전율이 더 좋은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걸 공부할 겸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줘. 혹시 알아? 나중에 내가 요식업 하게 돼서 아빠 회사 계열사처럼 될 수도 있잖아. 누나, 그렇게 자기만의 길을 개척할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누나 뜻이 정 그렇다면 나는 찬성.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아빠도 잘 알겠다. 다만 아빠 사업에 관심 없어 보이는 건 좀 섭섭하구나.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나중에 아빠 사업을 이어받게 되더라도 좀 더 세상 경험이 많으면 좋지 않겠어?
좋게 생각해줘, 아빠. 그렇게 해서 저는 선배가 하는 한식당에 매니저로 들어갔어요. 한식당이라고 해도 그저 그런 동네 식당이 아니고 꽤나 세련된 데다가 예약도 많고 규모도 좀 있는 곳이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식당이었죠. 우연치 않게 그 한식당이 아빠 건물 중 하나인 빌딩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가끔 아빠 대신 건물 관리인을 만나러 올 때가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동네가 낯설지 않아 나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자 마지못해 승낙하셨던 아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손님으로 오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이 만둣국은 아빠 입에도 참 잘 맞는구나. 여기 음식이 대체로 깔끔하고 그릇이나 식기도 무작정 젊은 사람들 취향만이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세련됐어. 그래서인지 나처럼 나이 있는 사람도 오긴 나쁘지 않구나. 미경이 언제 한번 니네 선배랑 나랑 좀 만나자고 해줄래? 갑자기 아빠가 선배를 만나겠다고 해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생각지도 못한 밀키트 사업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반조리 음식을 냉동이나 냉장으로 만들어 유통할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판매를 맡아서 해보고 싶은데 어떤가? 아, 미경이 아버님. 아니, 대표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저도 힘껏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음식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는 너무 좋아했고 저 역시 일이 좋은 쪽으로 잘 풀려가서 너무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식당 전체가 돌아가는 것과 재정 상태나 직원 관리 등에 대해 배우며 일하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죠. 제가 그러는 동안 선배는 주방팀을 아예 음식 개발팀으로 만들어서 밀키트를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았어요.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하나 둘 밀키트가 아빠 회사를 통해 세상에 나오면서 입소문도 나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팔리게 됐고요. 저는 전보다 일도 꽤 능숙해져서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기게 됐어요. 그 즈음에 저한테 남친이 생겼어요. 남친은 아빠 건물에 있는 직장에 다녔고 우리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꽤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왔거든요. 남친이 저와 사귀기 전부터 저한테 자기가 땡땡 회사에 다닌다고 말을 해서 아빠 건물에 있는 회사라는 걸 알았죠. 그걸 제 입으로 그 건물 우리 아빠 거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초등이 우리 집 크다 그러듯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또 그저 손님 중 한 명일 뿐인데 아빠 건물이네 뭐네 이야기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요. 남친은 가끔 저녁에도 와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에는 항상 가장 비싼 정식 세트를 주문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단체 예약 손님들이 온 날 남친이 저녁을 먹으러 왔더라고요. 저는 단골 손님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싶어서 말을 걸었어요. 손님, 오늘 저희가 단체 예약을 받아서 메뉴에 없는 특별 정식이 나가거든요. 손님도 원하시면 그 세트로 드릴까요? 물론 가격은 늘 드시던 메뉴 가격으로 받을 겁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평소에 만들지 않던 걸 만드니 손님께도 드리고 싶어서요. 가끔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드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 제가 평소 주문하는 걸 알고 계셨군요. 그렇게 신경 써주시니 그럼 오늘은 믿고 맡길게요. 알고 말고요. 늘 오셔서 셰프 정식 세트만 주문하시잖아요. 항상 제대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했죠. 제가 예전에 한정식하고 궁중 요리에 대해 좀 접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 식당은 젊은 사람 취향을 잘 파악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음식을 잘 만들어서 제가 좋아해요. 과분한 칭찬 감사합니다. 셰프님하고 대표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이 말 꼭 전할게요. 그렇게 말을 튼 저와 남친은 전보다 더 서로를 편하게 느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점심을 도시락으로 포장해서 사무실에 갖다 줄 수 있냐고 식당으로 전화를 했어요. 런치 세트 중 가장 비싼 걸로요. 원래 도시락 형태로 포장이 되니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12인분이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전체 회의를 하는 중인데 제가 그 식당 홍보도 할 겸 해서요. 이렇게 괜찮은 식당은 마구마구 알려야죠. 바로 코앞인데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마음먹고 쏘는 겁니다. 홍보까지 생각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셰프님한테 말씀드려서 특별히 더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선배도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선배라고요? 누가 선배인데요? 아, 실은 이 식당 대표님이 제 대학 선배예요. 그런 인연이 숨겨져 있었군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남친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도시락은 특별히 제가 직접 배달을 갔고요. 남친은 도시락을 받아 들고서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김미경 씨, 혹시 그 선배라는 대표랑 무슨 사이예요? 사귀는 사이? 그런 거예요? 네? 아, 아니에요. 저희는 철저히 일관계예요. 아, 난 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라뇨. 뭐가 다행인데요? 아, 아닙니다. 저기, 기왕 말 나온 김에 말하자면 제가 김미경 씨한테 관심이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자 남친은 쑥스럽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맛있게 먹겠다고 인사를 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이후 저와 남친은 더 가까워졌고 언제부턴가 남친과 저는 서로의 퇴근 시간을 기다려주게 되었어요. 사귀자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사귀는 사이가 된 거죠. 저와 남친은 급속도로 친밀해졌고 5개월 만에 남친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미경아, 이런 말 저런 말로 질질 끄지 않고 바로 말할게. 나랑 결혼하자. 우리 음식 취향도 그렇고 잘 맞는 거 많잖아. 매일 만나고 헤어지는 거 반복하는 거 싫다. 너 만날수록 얼른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 저는 그때 막연하게 이런 게 인연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어쩌다 보니 계속 얼굴을 익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사귀기까지 됐으니 결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아빠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제가 혹시 아빠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계시는 걸 말끔하게 없애줄 수 있다는 마음이 더 앞섰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우리 결혼하자. 나도 혁준 씨랑 인연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남친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후 집에 와서 이 사실을 남동생한테만 알렸어요. 아무리 아빠가 제 결혼을 기다리고 계신다지만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덜컥 결혼할 거라고 알리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친과 인연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 남자는 남자가 보면 잘 안다고 하잖아요. 남동생도 그럼 두 사람 만날 때 우애는 척 보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동생이 저희를 만나는 걸 보러 오기 전에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날은 아빠가 오후에 건물에 들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시는 날이었어요. 당시 아빠는 컨디션이 다시 안 좋아져서 한동안 짚고 다니시던 지팡이가 아닌 휠체어로 이동을 하셔야 했어요. 이왕 나온 김에 병원에도 갔다가 건물에 와서 관리인하고 이야기도 하고 만날 사람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빠 오실 시간에 맞춰서 식당에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을 한 뒤에 바로 앞 건물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잠시 후 아빠 차가 들어왔고 저는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차에서 내리는 아빠가 편히 앉을 수 있게 도왔어요. 평소에는 운전기사분께서 수고해 주셨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직접 아빠를 건물 안까지 바래다 드리겠다고 했죠. 그렇게 아빠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건물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로비 저만치에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제 남친이었어요. 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려고 하는데 남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고 저를 좀 노려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남친에게 아는 척은 안 하고 막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아빠와 함께 올라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남자 누구냐? 로비에서 너랑 눈 마주친 사람 말이야. 아, 그게 아는 사람이긴 한데 혹시 그 남자랑 사귀는 사이라도 돼? 왜 말을 제대로 못해?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눈치채버렸네. 여기에 있는 땡땡 회사에 다녀. 강혁준이라고 하고 대리래. 그러냐?
땡땡 회사면 우리 회사랑도 거래를 하는 데구나. 근데 나 그런 거 아직 말하지는 않았어. 나도 혁준 씨 집 어떤지 잘 모르거든. 그런 말을 하며 아빠를 약속이 있는 사무실까지 모셔다 드렸고 저는 그 후에 바로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친의 전에 볼 수 없던 차가운 표정이 자꾸 아른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문자를 보냈죠. 한참 후 남친은 오늘 끝나고 시간 되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뭔가 심각한 느낌이라 알겠다고 바로 답을 보냈어요. 괜히 가슴이 쿵쾅거리고 안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걱정도 됐고요. 그날따라 시간이 늦게 가는 기분이라 저는 얼른 퇴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시계만 봤어요. 빨리 무슨 일인지 알게 돼서 이런 기분을 떨쳐버리고 싶었어요. 이윽고 퇴근 시간이 돼서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더니 남친이 먼저 와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더라고요. 분명 평소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였어요. 빨리 왔네. 근데 무슨 일 있어? 아까 회사에서도 봤는데 표정이 안 좋던데. 심각한 일이라도 생겼어? 미영이 너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보자고 했어. 확인하고 싶은 거? 그게 뭔데? 아까 회사 로비에서 네 말대로 나도 너 봤거든. 역시 그랬구나. 근데 왜 아는 체 안 했어? 나 손 흔들려고 했는데 혁준 씨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말았는데. 너 그 건물 들어올 때부터 내가 쭉 보고 있었거든. 근데 그 휠체어에 타고 있던 사람한테 아빠라고 하더라? 맞아. 우리 아빠야. 오늘 볼 일 있어서 나오셨어. 제 말에 남친은 기가 막히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하게 남친을 보기만 했고요.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너 이게 뭐야? 진짜. 나도 정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늘은 이만 간다. 할 이야기 있다고 하더니 이러고 간다고? 대체 왜 그래? 내가 다시 연락한다고 했지? 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무섭게 쏘아보더라고요. 그렇게 차갑고 독한 남친의 표정은 처음이었어요. 나 사실 할 일 있는데 잠깐 나온 거야. 야근이거든. 그러니까 이만 간다. 내가 마음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렇게 남친은 저를 두고 휙 나가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마음이 정리가 되면 연락한다니 그건 저와의 관계를 그만하겠다는 말인가 싶기도 했고요. 남친이 대체 왜 그러는지 알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말하지 않으니 답답했어요. 늦게 집에 도착하니 남동생이 방에서 나와 저한테 남친과 만나는 날을 다시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남친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마음 정리하면 연락한다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보는 거는 언제가 될지 아직 못 정하겠다. 나중에 혁준 씨랑 만나게 되면 다시 얘기해 줄게. 제 말에 남동생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식 혹시 우리 아빠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왠지 그런 느낌인데. 아빠가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뭔가 심각한 병은 아닌가 하고 말이야. 설마 그런 일로 그러겠어? 노인들 몸 안 좋아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꽤 있잖아. 누나랑 아빠가 하는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니야. 무슨 얘기했는데? 뭐 병원 갔다 온 거, 다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 것들? 혹시 말이야, 그 말 듣고 아빠가 몸 좀 불편한 거 알고 그렇게 태도가 확 바뀐 거 아니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그럴 리가. 나는 느낌이 뭔가 안 좋아. 아무튼 만나서 이야기해봐. 남동생 말을 듣고 보니 남친이 저를 쏘아보던 것도 휠체어에 탄 사람이 우리 아빠냐고 확인한 다음 화난 얼굴로 바로 일어나 나가버린 것도 앞뒤가 맞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친이 우리 아빠가 휠체어를 탄다는 사실에 그렇게 돌변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이건 직접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친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톡도 날려보고 일반 문자도 해봤는데 답이 없었어요. 점차 남동생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기분이 들었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남친 회사로 찾아갔지만 다른 직원한테 회의 중이라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만 전하고 저를 바로 내보내더라고요.
문전박대 당한 것 같았지만 애써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퇴근 후 남친이 위스키를 마시러 자주 가는 바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얼핏 회사에서 듣기로는 거기에 간다는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바에 갈 시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주는 게 맞지 않냐고, 왜 모든 문자에 답을 안 하냐고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남동생 말대로 아빠를 보고 태도가 돌변한 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바 입구 근처에서 30분 좀 넘게 기다리니 남친이 나타났어요. 저를 본 남친은 황당하다는 듯 혀를 차더군요. 뭐냐? 이제는 스토커즈까지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는데 왜 이러는 건지 확실히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날 갑자기 가버린 다음부터 연락도 안 되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았잖아.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끝내고 싶으면 끝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너도 끝내고 싶은 거 눈치 깠네. 그럼 끝인가 보다 하고 말면 되지,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질척거리게. 참 별말을 다 한다. 마음 떠나면 이런 식으로 막말해도 되는 건가? 그게 혁준씨 상식인가 보네. 근데 난 아니거든. 그래도 결혼 이야기까지 오간 상대라면 끝낼 때는 무엇 때문에 끝낸다 말은 해야지. 나는 그 말 안 해주는 게 더 너한테 낫다고 생각했거든. 네 몸 불편한 아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네 기분은 좋겠냐? 그 말 안 하고 연락 끄는 게 나로서는 배려였는데 네가 아주 네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구나. 기어이 이 말을 들어야 속 시원하겠냐? 정말 그것 때문이야? 우리 아빠 다리 불편한 거?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혼자 헤어지기로 하고 그걸 상대한테 말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연락 끄는 게 그게 배려라는 거야? 참 희한한 논리다. 그러는 너는 왜 진작 니네 아빠 다리 불편하다고 말 안 했는데 다 이렇게 될까봐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던 거잖아. 좀 번지르르한 데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거기 대표랑도 선후배 사이라길래 뭐 지 능력은 좀 되는 것 같다 싶었지. 세상에 집안이 그따위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 너 나 코 깨어서 평생 네 아빠 수발 들게 만들려고 했지. 더 이럴 작정으로 나한테 뭐? 예약 손님들만 주는 특별 정식 서비스라는 척 되게 나댔잖아. 결국 식재료 남고 다른 거 따로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랬으면서 돈은 돈대로 다 받고 지들 편한 대로 생색은 다 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주 상습범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 꼬여내서 얼마나 뜯어먹었냐? 착각하는 모양인데 결혼하자고 먼저 얘기 꺼낸 거 혁준 씨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네가 그런 말 나오게 다 유도한 결과잖아. 너 완전히 믿게 만들어서 말이야. 아무튼 나는 평생 몸 불편한 네 아빠한테 돈 떼어 먹히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주 내 덕 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가 내가 눈치채고 연락 안 하니까 똥줄 탔나 보네. 와, 진짜 살다 보니 별 희한한 말을 다 듣는다. 야, 우리 아빠가 너 뭐 볼 거 있다고 네 덕을 보니? 차라리 벼룩에 간을 빼먹지. 월급쟁이 몇 푼이나 번다고. 참네. 그러는 너는 월급쟁이 아니냐? 그런 말로 있어 보이는 척 하지 마라. 더 없어 보이니까. 아무튼 우리 아빠 그래서 싫다는 거네. 돈을 떼이느니 내가 너를 꼬셨다느니 이런 말은 그냥 핑계고 우리 아빠가 문제라는 거잖아. 맞지? 너라면 그런 집에 시집 가고 싶냐? 평생 발목 잡혀서 돈만 내줘야 되게 생겼는데 누가 그런 집하고 사돈을 맺어? 와, 진짜 하늘이 도왔다. 조상님이 도왔어.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나 보네. 집에 인사 가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지. 네가 인사할 때까지도 니네 아빠는 보여주지 않았겠지. 이대로 결혼까지 했으면. 생각하기도 싫다. 진짜 끔찍해. 나는 네 계획대로 니네 집 빨대 대줄 생각 없으니 이제 완전 끝이야. 네 소원대로 다 말했다. 이제 속 시원하냐? 완전. 너란 놈이 이렇게 치졸하고 비열하고 가증스러운 인간인 줄 모르고 바로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나야말로 조상님한테 감사하다고 100번 절이라도 해야겠어. 그리고 이건 마지막 선물이다, 이 자식아. 라며 저는 따귀를 한 대 갈겨버렸어요. 야, 너 미쳤어? 아주 마지막이 더럽네 이거. 이렇게 천박한 걸 돈 좀 깨나 나가는 식당 매니저라고 좋게 본 내가 잘못이지. 내가 할 소리를 네가 하냐?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거 다 네 탓이니까 후회하지 마라. 제 말에 남친은 뒤에서 저한테 한 번만 더 이러면 가만 안 둔다는 둥 펄펄 뛰고 난리를 쳤어요. 남동생이 생각했다는 게 맞다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딴 인간이 감히 우리 아빠를 무시하다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1년 중 거의 반을 그런 인간과 만났다는 것도 참을 수 없이 치욕스러웠어요. 저는 하룻밤 동안 잠을 못 자며 혼자 분을 삭히다가 결국 남동생한테 이 같은 사실을 전했어요. 남동생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출근을 했고 모든 걸 잊으려고 더 열심히 일에만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전화를 해서 지금 바로 도시락을 아빠 건물에 있는 땡땡 회사로 배달해달라는 거였어요. 거기는 강혁준 그 인간 있는 데인데? 아무튼 갖고 와. 누나가 직접 좀 갖다 줘. 저는 동생이 그 회사에 무슨 볼 일이 있을까 싶어 갸웃했지만 일단 주문받은 거라 음식이 나오는 대로 포장을 해서 들고 갔어요. 한층 전체를 다 쓴 회사라고는 하지만 직원들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한눈에 훤히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가자 남자가 저를 보고 놀라서 바로 앞으로 오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알짱거려? 누구세요? 저 여기 배달 왔어요. 누구세요? 하, 너 진짜 이렇게 나올래? 그리고 누가 여기 이런 도시락 시킨다고? 이거 시킬 사람 없거든? 빨리 나가. 당장 갖고 나가라고. 남자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흘끈거리며 저와 남자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남자는 잘 됐다는 듯 작정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 조심해요. 사람 꼬셔서 등쳐먹는 그런 인간이니까 다들 속지 말라고요. 눈웃음 살살 치면서 상냥한 척 해놓고 뒤통수 후려치는데 저 완전 발목 잡힐 뻔했다니까요. 그때 저만치에 있는 대표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남동생이 휠체어에 탄 아빠와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금 누가 우리 딸한테 저 따위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대표? 저 사람 누구예요? 감히 우리 딸을 모욕하는 저 사람. 회사 대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자의 상사인 팀장이 오더니 남자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강혁준, 너 이리 와. 네가 한참 잘못한 것 같은데 저분은 우리 거래처 대표님 따님이야.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기 저 노인네. 아니, 그러니까. 그제야 돌아서 아빠와 남동생을 본 남자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노인네? 그래. 네가 그렇게 비웃고 펄쩍 뛰게 싫어한 노인네가 바로 우리 아빠야. 너한테 돈 떼어갈 거라고 진저리치며 나보고 조상이 도와서 결혼 전 알게 돼 다행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니네 회사 거래처 대표라고. 그 말에 남자 얼굴에 피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달달 떨기 시작하는데 이 인간이 진짜 이렇게 비겁하고 못났구나 싶은 게 정말 정 떨어지더라고요. 회사 대표는 팀장을 불러서 다들 보는 앞에서 호통을 쳤어요. 자네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야? 아무리 거래처 대표를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나한테 온 손님한테 노인네라는 둥 그런 무례한 말을 해. 그리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중요한 VIP들한테 함부로 댔으니 이거 어떡할 거야? 강혁준이라는 사람 자네가 뽑자고 했잖아. 그런데 나 오늘 보니까 저 강혁준이 때문에 우리 회사 손해가 말이 아니던데 어떻게 된 거야? 손해요?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재고 처리 엉망으로 해놓은 담당이 바로 저 강혁준이야. 그 말에 팀장은 얼굴이 싹 굳어서 남자를 노려보았고 남자는 어쩔 줄을 몰라 지 두 손을 맞잡고 절절 맸어요. 그때 남동생이 아빠 휠체어를 끌고 제가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그러는 동안 전 직원이 자리에 일어나서 지켜보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와 남자가 있는 데까지 오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감히 열심히 살며 자기 길 개척하는 내 딸한테 막말을 해? 게다가 회사에 피해까지 입히고 말이야. 이 대표, 나 이런 사람 있는 회사랑 뭘 믿고 거래합니까? 그 말에 회사 대표는 바로 달려와서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김 대표님. 제가 이 일은 가시는 대로 바로 차려야겠습니다. 그렇게 허리를 깊게 숙인 그 회사 대표와 팀장,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남자를 뒤로 한 채 저는 도시락을 남겨두고 남동생과 아빠와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는 그 회사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그러니까 아빠가 다리 좀 불편하다고 지가 차놓고 여자 이상한 사람 만든 거잖아. 그러게, 근데 하필 여자가 우리 회사 거래처 대표 딸인 거고. 저 인간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어. 허영심만 가득해서는 세상 지 혼자 잘난 줄 알고 일도 엉망이더니 꼴 좋다. 그날 밤 남자는 식당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남자를 향해 저는 마지막 말을 날렸죠. 네 말 맞다나. 나야말로 인생 잘 살았나 봐. 너 같은 개차반하고 더 이상 엮이지 말라고 이렇게 파토나게 됐잖아. 이게 진짜 인간님으로 될 일이니? 이런 거 모르고 너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하긴 너랑 결혼할 일은 없었겠다. 너는 우리 아빠 휠체어 탄 거 봤으면 바로 쪽냈을 거 아냐. 야, 이건 얘기가 다르지. 너 왜 니네 아빠 사업하는 거 숨겼어? 그리고 저 건물도 니네 아빠 거고 그걸 진작 말했어야지. 왜? 그거 말하면 우리 아빠가 없어지니? 너 그딴 걸로 사람 판단하는 거 당연한 줄 아나 본데 나는 아니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안 그래. 너 나랑 인연 끊었다며. 왜 찾아오고 그래? 네가 한 말 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질척대지 말고 꺼져줄래?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러자 남자는 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제가 고성방가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고 얼마 후 회사에서도 해고됐어요. 그런데도 이 인간은 지가 한 말도 기억 못하는지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서 다시 시작하자며 애원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까지 하더군요. 저를 좋아하는 건 진심이었다나요? 아니, 저더러 사람 꼬시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다며 공개 모욕까지 줘놓고서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제가 그 일 전부 다 다니던 회사에 올려놓겠다고 하니 그제야 꽁지 빠지게 도망쳐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 앞에 그림자도 비치지 않고 있어요. 아빠는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라며 결혼은 제가 정말 좋은 남자 만났다고 생각할 때 하라고 하시더군요. 더는 결혼하라, 남자 만나라 재촉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저도 남자도 결혼도 천천히 지금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며 느긋한 마음으로 찾아볼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